자,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짚어보고 오늘 강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오늘 강의도 쭉 이어지겠지만 대학 담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대학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대학 담화 도식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대 이후에 서구 근대를 말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대 이후에, 그리고 사실은 그 근대가 우리의 극동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21세기는 사실상 서구 근대의 패러다임이 동양 사상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일단은 그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근대 이후에 대학 담화가 지배적인 담화의 담론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대학 담화가 가지고 있는, 혹은 대학 담화를 또 우리는 과학의 담화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즉 지식의 담화인 것이죠. 그 지식의 담화가 가지고 있는 외양과는 다르게, 자, 그것이 감추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그 진리의 모습에 대해서 락강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식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진리와 지식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의 담화 내부에는 사실상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 도달하는 대신 오히려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즉 알도록 명령하는, 그 알려는 행위를 그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명령하는 주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학 담화의 그 진리의 자리에는 S1이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의 기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읽어드렸었죠. 락강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Il est impossible de ne pas obéir au commandement qui est là. La place de ce qui est la vérité de la science. Continue, marche, continue à toujours plus savoir. 번역을 하면 이랬었죠. 과학에서의 진리의 자리에 위치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자, 그것은 계속해라, 전진하라, 언제나 더 많이 알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과학 담화의 본질, 혹은 근대 이후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알려고 하는지조차 우리는 망각한 채로 계속해서 지식의 추구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것,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알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자, 그와 같은 명령을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 삶을,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과학 지상주의는 오히려 인간성을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차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인용문을 읽어드렸었죠. 이렇게 락강이 이야기했었죠. Toute question sur la vérité en est à proprement parler écrasée. 번역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진리에 관한 모든 질문은 거기서 뭉개집니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écrasée, 짓뭉개진다라는 것이죠. 진리 질문은. 그래서 제가 하이데거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하이데거 역시 비슷한 진단을 이미 내리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락강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과학 담화, 지식의 어떤 만능주의가 근대를 지배하기 시작함으로써, 하이데거는 그렇게 표현하죠. 지배함으로써 허무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허무주의, 니힐리즘이 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이 허무주의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 표현인가 하면 바로 그 자신의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 질문
혹은 존재 질문을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망각을 했다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인스프라그라고 하죠. 자인스프라그 독일어로 존재에 관련된 질문을 존재 질문을 차단당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지식이건 결국 권력과 융합하게 되어 있고 권력과 융합된 지식은 결국 이 세계와 우리의 삶의 곳곳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 패러다임을 형성할 때 그 파라디금을 형성했을 때 언어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결국 우리의 실제에 관련된 질문, 우리의 실제, 우리의 존재의 가능성에 관련된 질문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뭐 과학을 배우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과학 포기하자는 이야기인가 지금 뭐 결국은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혹여 반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지식의 담화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해서 삶을 유용하게 하고 혹은 나 자신의 삶만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도울 수도 있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떤 특정 청교도 교파처럼 모든 종류의 인간의 그 과학 기술을 다 포기하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뭐 신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뭐 이런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의 가치까지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과학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담론의 막강한 영향력이 우리의 인간적인 존재의 가치의 영역까지 스며들어와서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100년 전에 우리가 범했던 우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독일과 서구 열강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던 그 우생학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열등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열등이라는 표현조차도 정치적으로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지만 유전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이 그 우생학의 이름으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했는지 생존권은 물론이고 가족을 가질 권리, 자녀를 가질 권리, 혹은 결혼할 권리, 성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할 권리, 이 모든 것, 자기 성적인 모든 영역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제한들을 가하게 되었는지를 100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교묘하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동일한 폭력들이 행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과학만능주의가 혹은 과학담화가 혹은 대학담화가 우리의 존재를 포획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은 지금 뭐 대놓고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임상과정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임상과정만큼은 인간의 존재에 관련된 질문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대학담화에서 여러분 자 지금 대학담화 도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텍스트에 대학담화에서 추동자의 위치에 있는 S2는 지식을 의미하죠. 그 지식이 무엇에 의해서 명령받고 있는지는 그 밑에 진리의 자리에 S1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상단의 오른쪽에, 즉 영향을 받는 쪽에 A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 A를 대상 A, 뭐 잉여 향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학담화에서는 그것은
락강이 학생이라고 일단은 가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학생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 A가 학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학생. 대학 안에서 일단은 대학을 우리가 대학담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대학 안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지식의 명령자에게 명령을 듣고 있는 노예의 위치에 A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A가 바로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었죠. 신조어 아스튜디에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즉 학생, 에튜디앙이라는 프랑스어에 A를 붙여서 R을 붙여서 아에튜디앙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기도 했고 그 기원은 라틴어의 스튜디오, 공부하다라는 뜻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 학생들이 결국은 주인 담화에서의 노예의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들이 혹은 뭐 노동계급이 어떤 착취자에게, 지배자에게, 권력자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일종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생산하라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거죠. 지식을 생산하라는 건 새롭게 무언가를 발명해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소화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 라는 노예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상품으로서의 지식을 생산하라 라는 노예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A라는 표식은 대학 담화의 그 도식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A라는 표식은 착취당하는 위치의 A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생산해내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위치에 있는 A이기도 한데 자, 그러한데 무엇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생산품의 위치는 오른쪽 하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각형에서 그 생산품의 위치는 품의 위치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빗금친 S가 있다는 거죠. 그 빗금친 S는 소외된 주체를 의미하죠. 즉 존재의 질문으로부터 소외된 주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주입상스로부터 소외된 주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즉 결국 학생들의 위치에서 그 학생들이 생산해내는 결과적인 현실이란 소외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학생의 위치를 우리가 그냥 대학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대학생, 학생, 노동자, 즉 지식 노동자를 밝히는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더 사회적으로 확장된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대학생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대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대학생들이라는 거죠. 지식을 생산하라, 알지 못하면 도태된다. 계속 배워라. 배움으로써 결국은 너의 생산적인 역량을 계속 유지하라. 그 생산적인 역량은 결국 상품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죠. 그 사회적인 지식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대학담화라는 거, 오늘은 대학담화의 일단은 초반부에는 집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대학담화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대상 A는 어쨌든 결국은 대상 A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이죠.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것은 상징화되지 않는 것, 사로잡히지 않는 것, 항상 빠져나가는 것. 자,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담화를 지식의 담화라고 판단할 때에는 지식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으려는 무언가라고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무엇은 결국 지식의 담화 안에서는, 즉 대학담화 안에서는 그 S2에 의해서 포획되어 버리죠. 포획되어 버려서 결국은 남김없이 분절당하게 되는 것이죠. 분절당한 결과가 바로 오른쪽 하단은 빗금친 S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대학담화를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는 주의성 수 없는 세계, 지식에 의해서 모조리 분절당한 세계, 즉 상징화된 세계라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대학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텍스트에서 지금 우리는 락강 세미나 17의 7번째 강의를 해석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락강이 라디오포니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언급했던 문장을 상기해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락강이 지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 표기를 해놨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a science est une idéologie de la suppression du sujet. 자, 이건 과학에 대해서 락강이 생각하는 바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학은 주체를 폐지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는 폐기라고 번역하진 않고 과학은 주체를 억압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수프레시용은 사실은 지워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주체를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과학담화는 주체를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결국 이것이 락강이 대학담화를 통해서 혹은 과학담화, 지식담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이 파악되는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웅변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과학은 주체를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왔었죠. 주체란 무엇인가 하면 타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주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존재와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리고 나의 존재라는 것은 아주 상식의 용어를 쓰자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타자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무언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가능성, 그 하나의 존재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판단과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반복될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가능성과 존재와 주체의 가능성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가능성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의 존재의 가능성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의 가능성은 폐지된다라는 것이죠. 억압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양쪽에 대립되는 이 방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물론 나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필요한 거죠. 하지만 과학이 만약에 우리의 주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준으로까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됐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적어놨죠. 결국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그것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맹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과학이 인류를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그 선동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인류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그 선동에 우리가 눈멀게 된다는 거죠. 근대 과학의 패러다임이 그러했던 것이잖아요.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류가 전 지구를 혹은 전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는 그와 같은 환상이 존재하는데 자, 오늘날의 현실을 보세요. 오늘날의 현실을. 심한 독감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죠.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독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백신도 잘 개발을 했고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개발을 해서 잘 극복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현실도 나름 상당히 선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게 몇 나라나 되는지 그렇게 결국은 잘 어느 정도는 견뎌내고 결국은 개인들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받게 되는 나라가 몇이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 대다수의 나라들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조차 맞지 못하고 치료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국가 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그 독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협받게 되는 현실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과학의 힘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과학의 힘이기보다는 결국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하고 동시에 증증화율은 낮은 그 바이러스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상 그렇게 믿을 만한 사고는 아닌 것이죠. 과학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그러한 바이러스들을 더 빨리 퍼지게 하고 그 발전이 결국은 그 발전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더 빨리 붕괴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칸 이렇게 얘기해요. 인문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인문과학이라고 부르는 거. 인문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휴먼 사이언스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시앙스 위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이언스는 뭐 과학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사이언스는 과학인데 위멘이라고 하는 단어 예, 어원을 비교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 어원을 비교해 보면 거기서 라강이 위무스라고 하는 단어,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와 어원적인 근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요소를 지적을 하죠. 그 위무스라는 단어는 부식토라는 뜻이에요. 부식토. 무언가가 썩어서 흙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 발견되는 그 침전물들을 의미하죠. 흙 형태의 침전물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걸 살펴보면 그 어원적인 근친성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인문과학이란 인간에 관련된 과학이라고 부르는 이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은 인간에 관련된 과학, 인문과학, 휴먼 사이언스라는 것이 이 후마니타스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부식토의 수준에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탐사를 할 때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인간에 대한 과학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자, 그럴 때 인간이 살았던 어떤 흔적을 탐사한다라는 거죠. 뭐 석기 시대의 유물을 탐사하고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탐사하고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탐사하고 철기 시대 뭐 이런 유물을 탐사해서 거기서 인간의 뭐 묘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부식토를 검출해내서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았구나, 뭐 이런 방식의 음식을 먹었구나, 이런 의류를 착용을 했었구나, 이런 뭐 도기를 사용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게 물론 과학의 영역에서 혹은 또 인문과학의 영역에서 그와 같은 흔적들을 뭐 서적 텍스트의 흔적들을 탐사함으로써 인간이 이러했었다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서술로 접근할 수 있는 과학의 한 여정과 절차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했다라는, 과거에 인간이 어떠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만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떠했던 그 수준에서 그 요소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집합을 형성시키고 그 집합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서, 즉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대상화된 방식으로만 이 인간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집된 요소들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되지 않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로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인간을 언표의 수준에서, 철저하게 인간을
대상화된 수준에서만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수준에서 인간을 파악한다면 결국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진리와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과 인간의 추상적인 가치가 나아가고 새롭게 발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주 설명을 드렸죠. 이런 방식으로 지식의 형태에서 파악된 인간, 즉 대상화된 과학의 형태에서 파악된 인간과 그리고 진리의 수준에서 파악된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때, 자, 이런 예를 자주 드렸어요. 한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 뭐 모의고사 치고 뭐 심리적인 검사도 해보니 이 아이는 가망이 없는 아이다. 이 아이는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아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ADHD 검사도 하고, 여러분 요즘 뭐 MBTI 그 검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죠. 뭐 일단의 심리학자들 역시 심리 상담사들 역시 그 MBTI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비판이 좀 역설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MBTI와 같은 유형의 수준의 탐사를 아주 정교하게 만든 게 결국은 심리 상담이에요. 심리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대상화의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심리학의 과학적인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학교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혀 가망이 없는 인간으로 판단한다면, 너는 네 수준은 지금까지 조합된 요소들과 정보를 파악할 때 너는 그런 존재이고 너는 어떤 다른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을 할 때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과학의 수준에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욕망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일종의 부식토의 수준에서, 대상화된 수준에서 이 학생의 미래가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 그건 과학담화의 승리가 관찰되는 합의인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한 선생님이, 어떤 한 부모가, 이 아이의 부모가, 혹은 이 아이의 부모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의 가능성은 개방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현존하는 모든 과학 지식과 모든 테스트의 형식들이 판단해서 이 아이의 수준이 A라고 말할 때 A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A, B, C, D도 아닌 이런 어떤 분절된 파악된 방식으로 판단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아이의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체는 진리의 영역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존재하는 모든 과학의 담화에 패러다임이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대부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런 태도를 취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 아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보다 다른 가능성, 더 크고 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신념의 주체가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혹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혹은 한 여자가 한 여자를,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종류의 사랑이 존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 이 인간은 그런 인간이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모든 이 현존하는 인류의 과학의 체계가 이 인간은 이런 인간이라고 파악하고 있을 때에도 반대한다면 이건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의 눈 먼 것은 맞지만, 사랑의 눈이 멀었지만 동시에 진리의 눈이 먼 것도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신념이, 어떤 종류의 신념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그럼에도 주장하는 어떤 종류의 신념이, 어떤 모든 지식에 대항하는 하나의 신념이 계속해서 진리의 주장을 할 때, 자, 그것을 바디오는 진리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저는 지난주에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기적에 대한 신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무언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상식에 근거해서 나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람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인문과학과 혹은 그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과학이 객관성의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강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부식토의 수준에서 파악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신분석은.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대심리학도 그러하다. 정신의학도 그러하다. 결국 과학의 언어의, 지식의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담화가 그런 종류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장해 왔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심리학을 연구하셨던 분도 계시고 정신의학을 연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 우리가 인간을 돕고자 이 과학을 배워서, 정신의학을 배워서 의술을 행하는 것이지 누가 인간성을 말살하려고 정신의학 공부하고 의사 된 사람이 있는가? 물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인간성 말살하려고 과학을 맹신하는 맹신주의자가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우생학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정신의학과 심리학과 온갖 종류의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아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인간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과학의 언어에 숨겨져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명백하고 인식한 뒤에 조심스럽게 그 과학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우리는 주체성과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 오로지 락카니안 정신분석만이 추구하는 용어들의 강조점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참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락카니안 정신분석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용어, 이 주체성이라는 용어, 이 실제라는 용어, 이와 같은 용어의 엄밀함에 대해서, 이 엄밀한 해석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이 인간성을 말살하고 과학이 우리의 유한성 안에 갇혀있는 주체성을 폐쇄시키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비켜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락카니안 정신분석의 언어만으로 이러한 우리의 주체의 가능성과 실제의 가능성 그리고 진리의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다른 용어들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랑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3월 6일 날부터 시작하는 그 강의 수업을. 락강은 바디우처럼 엄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아. 물론 이론 자체가 엄밀하기는 하지만 락강의 세미나의 어투 자체가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무언가 암시적이고 무언가 은폐하는 부분도 있고 무언가 이 말을 통해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선명한 어떤 결정화된 용어를 사용해서 보다 선명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그와 같은 태도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언어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슷하고 같은 방향, 거의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철학자 알랑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수학적인 엄밀성의 용어들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정신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심리학자들, 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과학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한계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혹은 정신분석도 마찬가지고 정신분석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정신분석학의 과학적인 언어들, 그 통계에 근거한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언어가 어떻게 유한한지, 과학의 언어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밀함을 또한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자, 그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락간이언 정신분석에서는 그와 같은 용어를 주체라고도 부르고, 그와 같은 용어를 존재라고도 부르고, 그와 같은 용어를 진리라고도 부른다 라고 했는데, 이 용어들의 엄밀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보강한 언어들의 장치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더욱더 과학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바디우의 용어들을 또한 지금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디우의 용어에서 엄밀한 개념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개념이고, 진리의 사건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 사건적인 개념을 그냥 이렇게 묘사적인 언어로, 서술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합론의 언어로, 수학의 언어로, 그리고 논리학의 언어로, 그래서 아주 선명하고 아주 각이 날카로운 언어들을 도입함으로써 결국은 과학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학의 언어가, 이 지식의 언어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그 수준이 어떠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건 어쨌든 그 과학의 엄밀성, 즉 대학 담화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균열을 더 보다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락간이언 정신분석의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디우의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 3월달에 시작될 강의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 모두가 상당히 유사한 교차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차점의 이름이 바로 유한성에 대한 초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던 이 지식의 위험성이란 무엇인가, 이 대학 담화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를 유한성 안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유한성 안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체의 존재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의 유한성, 이 과학 담화의 유한성에 어떻게 우리가 갇히지 않고 그것을 초과할 것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만주의적인 언어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전부가 아니다. 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자. 과학이 전부가 아니다.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자. 무당 굿하는 용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 과학의 언어를 부정해버리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다시 과학의 언어 안으로 되갇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바디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디우는 오히려 더욱더 엄밀해지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논리적이 되자라는 것이죠. 분석 철학자들이 했듯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했듯이 엄밀한 용어들만 사용하자는 거죠. 더욱더 엄밀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 엄밀성이 어디서 붕괴됐는지를 찾아내자라는 거. 그게 바디우의 주장이에요. 그게 바디우의 철학의 특수성이죠. 다른 들레즈나 다른 미셸 푸코나 다른 프랑스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바디우는 묘사적인 용어를 폐지하고 양화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외연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했죠. 다시 말해서 집합론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디우가 사용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내연적인 용어, 내재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해요. 예를 들어서 백상현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파악해요. 자, 그런데 그건 의미를 통해서 한 사람의 존재를 묘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집합론의 용어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더욱더 의미의 차원이 아니고 비교 가능한 요소의 차원을 등장시키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백상현이라는 사람의 집합을 가정해보자. 그리고 백상현이라는 사람의 집합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설정해보자. 그래서 요소를 쭉 원소를 나열하는 거예요. 뭐 키가 몇이다, 머리 색깔이 어떻다, 뭐
국적이 어디다,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쭉 나열해서 집합을 만들죠. 그리고 이 집합들이 다른 어떤 집합과 교집합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 외연적인 방식으로 한 존재를 파악하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우는 그 길로 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디우가 찾아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백상현이라는 사람의 집합 안에 우리가 관찰 가능한 그 원소들이 아니고, 그 집합 안에 그 원소들의 나열을 통해서도 포착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엄밀한 접근인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과학과 지식의 언어, 과학 담화의 언어로 파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파악되는 부분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저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과학 담화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 내가 있다. 당신들의 고정관념과 당신들의 지식에 의해서 분절되지 않는 내가 있고, 그게 진정한 나다, 그게 실제다 라는 주장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낭만주의적이고 문학적인 용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힘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문학적인 사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디우는 그것 말고, 그렇다면 좋다,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는 정말 엄밀한 용어를 한번 사용해보자. 과학 중에 과학을 사용해보자. 논리학을 사용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논리학의 언어로 집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합을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집합의 원소들을 구성해보자라는 것이죠. 정말로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점점 더 우리를 분절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분절 불가능한 그 영역을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바디우는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공집합이 결국은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나는 특수해요, 나는 나의 존재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우물거림의 용어가 아니고, 결국은 보편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주장과 선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를 이용해서 과학 자체가 붕괴되는 그 보편적 과학의 절대적 차이의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디우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대학 담화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철학을 구성하는 방식인 것인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대학 담화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락강이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바디우 역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락강이 거기까지 가려고는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바디우는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우가 존재와 사건의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락강이 멈춘 그곳에서 시작한다. 나의 시작은 락강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둘 사이에 어떤 친연관계를 일단 확인하고, 동시에 어떻게 락강이 공백에 도달하면서 그것을 이 장소가 절대적 차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장소가 절대적 차이이고 진리의 자리이다 라고 선언한 그 장소에서 결국은 이 절대적인 차이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것일 수 있는지를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이,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디우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인간을 과학의 언어를 통해서 부식토의 수준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인문과학이었고, 혹은 일반 모든 과학이, 인간에 관련된 모든 과학이라면, 자, 그렇다면 락강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바디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닌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학의 판단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저 역시 우리가 습득한 과학, 우리가 습득한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빠져나가는 부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관측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학에서는 인간에 관련된 진리의 운동이 결코 파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주체가 없고 진리의 운동 역시 파악되지 않고 오직 더 많이 알라라고 말하는 주인의 명령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알기를 멈추지 말라. 왜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알기를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주인의 담화를 반복하는,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역시 프로이트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비도홀롱스방 하는, 반복 강박하는 주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잠시 멈추어 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진리라는 개념과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 잠시 멈추어 보자라는 거예요. 혹은 정신분석의 임상 과정에서도 락가니언 분석가를 찾아온 주체는 잠시 그와 같은 강박적인 반복으로부터 물러나 보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다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 새로운 걸 아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무언가를 이미 알려진 지식의 낡은 틀 안으로 퇴행시키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미라고 부르는 건 그와 같은 퇴행적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를 망각으로 밀어넣는 행위라는 거예요. 망각으로 밀어넣는 행위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알미의 기준은 타자가 설정해 놓은 것이니까 이미 설정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식에 우리는 의존하기 마련이니까 결국 안다는 행위라는 것은 알지 않으려는 욕망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담자가 찾아오죠. 분석가를, 상담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이야기하죠. 선생님,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분석가 혹은 심리상담사 혹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해석을 기다리죠. 해석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내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알게 되나요? 알게 되지만 이 내담자는 무엇을 알게 됐나요? 선생님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파악된 사태를 알게 된 것이니까 이건 알미 아니에요. 이건 이미 알려진 것으로 퇴행인 것이죠. 이미 알려진 세계에 나의 존재를 퇴행시키는 것이죠. 나의 존재는 결국 새로운 지식을 발명될 장소로서 무한한 순수한 가능성의 장소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지 이미 알려진 지식에 내어줄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걸 알미라고 생각해요. 이미 알려진 지식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마치 새로운 알을 내가 획득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죠. 그건 새로운 알에 대한 획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은 여러분 여담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여행이 좀 이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럴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예를 들어서 발리에 가게 되겠죠. 저는 발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발리에 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해외여행지에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서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이렇다더라. 뭐 어디에는 뭐가 있다더라. 뭐 꾸따 비치에는 파도가 어떻다더라. 뭐 짱구 해변에는 파도가 어떻고 모래 색깔이 어떻다더라. 사람들은 어떻다더라. 자, 이런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가죠. 그러면 대체로 그 지식이 맞죠. 그러면 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발리라고 하는 그 여행지에 관련해서 알려진 지식을 결국 나는
획득한 것이지만 내가 발리에 가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가능성을 결국은 차단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알려진 지식에 결국 과거 속으로 나는 여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시간 여행인 거죠.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미 알려진 지식으로 구축된 지식의 세계로 그 환상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니까 나는 결국은 과거로 갔다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분석가는, 특히 심리상담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는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내담자에게 알고자 하는 욕망을 알지 않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꾸어서 되돌려주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니까 그걸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내담자가 알아야 당신의 존재에 관련된 알민 것이니까 그건 당신이 발명해야 할 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다는 행위가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래요. 결국 안다는 건 뭐냐? 강박적으로 이미 구성된 권력화된 언어의 한계 혹은 유한성 안으로 우리의 존재를 실제이자 무한성인 그것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 인류가 자신을 유한성의 내부로 가두어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건 대학 담화의 생산물의 위치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소외된 존재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소외된 존재의 소외를 초래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진 지식이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이 인문학에 대해서 감탄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이 이 정도로 뭘 했네. 바디우가 뭐 저렇게 멋진 철학을 했구나. 들레즈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는 그 철학자들의 지식에 감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명백하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 역시 결국은 그 진리 주장에 동의한다면 나의 인생과 삶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발휘되기를 욕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 진리는 가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유사 진리라는 거죠. 상품화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 정신분석 임상에서 추구하는 목표란 무엇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라칸이안 정신분석은 결국 실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실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타자의 언어에 상징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상징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상징화에서 빠져나가는 증상들에 주목하고 그와 같은 증상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난국을 오히려 변증법적인 역동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가 이렇게 과학, 지식 혹은 언어의 패러다임 혹은 상징계의 권력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지만 저 역시 그와 같은 상징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대부분의 인생은 이 과학, 이 지식, 이 담론, 이 상징계의 권력에 순응하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그 언어의 권력에 저항하고 언어의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종의 정신병적인 발작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퇴락해버릴 수도 있죠. 자,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이죠. 누구든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누구든. 매일매일이 정신병적인 투쟁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는 있어도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공부를 한다 해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와 같은 삶에서 일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실인 것인데, 자, 그런데 어느 날 증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증상이. 이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통제되고 상징화된 우리의 삶을 빠져나가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인 권력과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는 이러하다라고 믿고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삶을 마치 관성처럼 살아가던 그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증상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증상 안 찾아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인생은 워낙 평탄하고 평온해서 항상 똑같았고 지금도 그럴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브라보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계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징계의 언어는 신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계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바벨탑과 같아서 항상 무너지죠. 어딘가에서 균열을 발생시켜요. 왜냐하면 언어의 본질 자체가 불완전성이니까. 언어의 본질 자체가 결국은 균열을 내재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삶에서도 증상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증상을 우리가 두 가지 태도로 대응할 수 있죠. 환대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저항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흔드니까. 밀어내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어떤 종류의 증상이건, 그게 뭐 우리의 삶을 찾아온 뭐 정신적인 불안 증세이건, 아니면 일상에서 만나게 된 어떤 실질적인 삶의 사건이건, 그게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에서 흔들리죠. 자, 그 흔들림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 흔들림을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 흔들림을 밀어내어 달라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 흔들림을 제거해 달라고 발버둥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락카니안 정신분석의 임상적인 태도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상당히 해결적인 제안을 해요. 정반이 있어야 합이 있고 다시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과정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안정된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 그건 죽음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고 흔드는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한계를 초과해서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약에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기 시작한다면 그 흔들림의 파동을 우리는 현재의 타자를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가는 힘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해결적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 사건의 모습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에, 우리가 긍정하고 있는 현실의 안정성을 위협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고뇌에 차도록 만들고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고 우리의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낯섦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대부분의 그러한 증상들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혹은 타자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증상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증상은. 자, 그럴 때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그 증상을 제거하기보다는 공존해보자 라고 제안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보자. 증상과 마주해보자. 그리고 그 증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보자. 왜 이런 것이 나에게 등장했는지
이 증상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자. 나 자신의 존재가 과연 진정한 나였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건 저의 표현이죠. 성사가 가능하기를, 성사의 기적이 가능하기를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사의 기적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삶에서 정립될 수 있는지를 탐사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게 락카니안 정신분석의 임상의 진리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타자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의 여정을 체험하고 그 주체의 여정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내가 되는 성사의 과정을 실현시켜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게 락카니안 정신분석이 결국은 대학 담화에 대해서 혹은 주인 담화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석과 담화는 그럼 뭐냐? 분석과 담화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느냐? 분석과 담화에도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심지어는 분석과 담화의 왼쪽 하단 진리의 자리에 지식의 S2가 있지 않냐? 이건 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서도 지식이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분석과 담화 수식을 살펴보세요. A로부터 시작하죠. A로부터 시작해서 S로 나아가죠. 이번 주에도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방식으로 분석과 담화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진리가 거기에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 질문이 이랬어요.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적어주셨는데 정승민 님이 질문하신 질문인데 이래요. 첫 번째 질문은 자, 분석 상황에서 분석과 담화의 과정이 적용되었을 때 내담자와 분석가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분석과 담화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작동하는지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분석과 담화에서 지식이 왜 그 장소에 위치하는지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담자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위험한 욕망을 품고 있다면 자, 상담 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분석을 중단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랬어요. 욕망이라는 것이 대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환상에 불과할까요? 물론 대상은 환상이죠.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환상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니까 욕망의 대상은 환상이에요. 자, 그런데 대상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대상이 환상의 구조 안에서 즉 환유의 기표 연쇄를 따라가는 거죠. 욕망은 정신분석에서는 근본적으로 기표적인 언어적인 걸 말해요. 욕망에 대한 규정은 그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환상인 것은 결국 상징계 내부를 연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상인 거예요. 그럼 환상이 아닌 건 뭘까요? 실제이죠. 그런데 욕망은 실제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계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니까 환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욕망이 대상을 환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실제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욕망은 실제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인과 대상은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 있어요. 욕망을 무엇이 촉발시켰는가? 그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가 욕망을 촉발시키죠. 그러니까 그건 환상은 아니에요. 그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런데 욕망이 촉발되어서 작동하면 무언가를 쫓아가죠. 쫓아가는 걸 대상을 쫓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1번 질문에 대해서 결국 분석과 담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론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해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다시 분석과 담화로 돌아올게요. 자, A가 있어요. A가 분석가예요. 분석가는 A의 위치에 있죠. 자, 그런데 그냥 A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왜 A로 그려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대상 A로 그려졌느냐, 분석가가. 이렇습니다. 원래 A가 아니죠. 원래 분석의 시작에서 분석가의 시작의 위치는 A가 아니에요. 작은 A가 아니에요. 큰 A예요. 큰 A. 큰 A는 오트르, 대타자라고 하죠. 대타자라는 것은 뭐예요? 상징계의 주인인 거예요. 대타자.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안다고 가정된 주체, 대타자인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이라고 불러요. 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대타자와 내담자가 마주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 시작점은 사실은 이 분석과 담화에서 표현된 것이 아니고 히스테리 담화에 표현되어 있어요.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나눠진 텍스트에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가 있잖아요. 4가지 담화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자,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에서 시작점에는 빗금친 주체가 있잖아요. 그 빗금친 주체가 히스테리 증자예요. 이 빗금 쳐져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입상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열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분열되어 있다라는 건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분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스팔툼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것에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라우 주 펑스 주누 스위파 라우 주 펑스 주누 스위파 라우 주 스위 주누 펑스파 셀란콩시ong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분열된 주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담자가 나의 존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나의 증상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질문하죠. 그게 내담자의 첫 번째 시작이니까 그 시작점에서는 분석과 담화로 해명될 수 있는 도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가 설명할 수 있는 도식이 있어요. 그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에서 상대평, 즉 질문을 받는 자의 위치에 뭐가 있나요? S1이 있죠. S1. 이 S1이 대타자의 주인인 거예요. 대타자라는 상징계의 공화국, 상징계의 왕국의 왕이 S1이잖아요. S1이 상징계를 열었어요. 첫 번째 기표이니까. 첫 번째 기표라는 건 첫 번째 상징계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S1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은 대타자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대타자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은 안다고 가정된 주체, 즉 지식의 정점에 존재하는 주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즉 내담자가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나요? 알려주세요. 자, 그렇게 시작이 되죠. 히스테리 증자. 근데 히스테리 증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S1에게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에서 원하는 건 그 밑에 지식을 생산할 것이죠. S2를 생산한다라는 건 결국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도식이 표현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면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해석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자, 이 구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올 때는 그게 아무리 프로이트 정신분석이건 락가니안 정신분석이건 어쨌든 다 똑같이 내담자는 그런 자세로 분석가를 찾아와요. 즉 히스테리증자화 되어 있는 자세로 찾아오죠. 물론 그렇게 히스테리증자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찾아오는 내담자도 있어요. 강박증적인 상태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알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좀 아프네요. 이거 뭐 약을 처방하든 어쨌든 빨리 제거해 주시고 끝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내담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석가가 프로이트적인 분석을 한다면 내담자를 히스테리증자화 시키죠. 자, 그렇게 해서 내담자에게 히스테리증자의 담화 구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것이 자, 내담자와 큰 A로서의 분석가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끝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프로이트적 정신분석이에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이 자아심리학을 구성해내면서 미국에서 만들어낸 영미권 정신분석가가 하는 정신분석이에요. 즉 내담자는 여전히 히스테리증자이고 분석가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이고 이 안다고 가정된 큰 A가 큰 타자가 결국은 지식을 생산해내서 즉 해석이죠. S2를 생산해내서 내담자의 증상을 상징화시키고 분절해서 거기에 집중된 리비더를 해체시켜서 내담자가 더 이상 증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증상을 쫓아버리는 것이죠. 자, 이게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프로이트 정신분석이고 이게 사실은 내담자가 정신분석가에게 원하면서 찾아오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분석가 담화처럼 위치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즉 이제 분석가 담화니까 분석가가 촉발자예요. 그런데 분석가가 A라는 건데 큰 A가 아니네요. 이게 중요해요. 큰 A가 아니고 S1도 아니에요. 주인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상 A인 거, 작은 A인 것이죠. 작은 A는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질문하셨던 것에 욕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욕망의 대상은 환상이지만 욕망의 원인은 있습니다. 원인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는 뭐예요? 대상 A죠. 실제가 대상 A예요.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 A라는 환상의 공식에서 주체의 욕망의 원인, 주체의 환상의 원인은 A인 것이니까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욕망할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히스테리증자의 담화와 뭐가 틀린가? 히스테리증자의 담화에서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내담자가 욕망하고 있지 않아요. 내담자는 의존적이에요. 스스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 주체가 분석가에게 욕망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욕망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증상을 욕망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욕망을 가져주세요. 라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히스테리증자의 담화에서 욕망의 주체는 내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석가 담화에서는 분석가 담화가 요청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내가 당신의 욕망의 원인이 되어줄 테니까 당신이 욕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욕망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욕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줘요. 어린 시절에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분석가가 이거는 이런 컴플렉스네요. 이건 그 컴플렉스가 극복이 안 돼서 퇴행적이네요. 뭐 이런 종류의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혹은 당신이 배우자와 이런 분쟁을 반복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분석가가 해석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이 해석은 내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좀 더 고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전문가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담자는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타자의 지식으로 자신을 분절하도록 만들어서 그 내담자를 괴롭히고 있던 것들이 지식의 영역 안에서 해결되었다, 밝혀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 내담자는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가가 요리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정 안에는 진짜로 욕망하는 건 분석가예요. 이 과정 안에서는 결국 진짜로 생산자가 되는 것은 분석가죠. 그런데 분석가는 자신의 지식을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자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처럼 배운 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대학 담화에서 대학생이 노예 위치에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가는 자신의 지식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석에서 이런 종류의 클래식한 분석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안으로 내담자의 증상은 포획되어 들어와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끝도 없이 반복되었던 n번째 환자의 반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 지식으로 분절된 모든 내담자들은 비슷비슷한 증상들로 구분이 될 수 있고 그 분절된 방식으로 그 내담자의 존재는 결국 이미 낡은 지식 안에 낡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분석가로서의 A는 분석가 담화에서 자, 그런 해석을 내리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아요.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석가는 생산하지 않아요. 자, 분석가 담화에서 분석가는 단지 욕망의 원인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에요. 욕망의 원인의 위치에서 욕망하도록 자극할 뿐이죠. 내담자가. 그 자극을 받은 빗금친 S. 자, 빗금친 S는 히스테리 증자죠.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에서 주체가 빗금친 S였잖아요. 여기서도 분열된 주체, 증상으로 고통받는 주체,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때문에 방황하는 주체로서의 빗금친 S에게 화살표가 향해 있죠. 자, 그럴 때 이 내담자가, 이 분열된 주체가 생산의 주체가 되어서 밑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S1이에요. 이 S1은 결국 내담자가 말한 주인기표예요. 여기서 내담자가 무언가를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주인기표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기표의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S1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계, 새로운 상징계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S1이 주인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무언가가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단초가 되어주는 그 문장, 그 단어 혹은 그러한 아이디어 혹은 그와 같은 감각이 S1인 거예요. 그 S1만 있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 S1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A의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욕망만을 촉발시키면서. 자, 그러했을 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질문과 혹은 이전에 직전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의 논점에 대한 질문 제기와 융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S2는 뭐냐? 아니, 분석가 담화에도 S2가 있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 왜 S2가 여기에 있는가? 왜 그것도 진리의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자, 분석가 담화에서 분석가는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석가예요. 정신분석을 공부했어요. 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분석가 담화에서 분석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분석가 담화에서 분석가는 기존의 지식으로 내담자의 증상을 분절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누군가 그런가? 그러면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거 강의도 들을 필요도 없고 책도 읽을 필요 없고 싸그리 다 집어치우고 분석가 행세를 시작해 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식으로 분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의 밖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지식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분절하거나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바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의 바깥에 서 있으려면 어디까지 지식인지 엄밀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지식이죠? 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저작거리에서 통용되고 있는 음담패설이고 어디까지가 엄밀한 용어이고 어디까지가 불투명한 용어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엄밀한 지식의 추구를 한 사람만이 지식의 테두리 바깥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이토록 엄밀하게 탐사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사실은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 대한 논점을 말씀드린 것과 괴를 같이 하는 설명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엄밀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엄밀하게 논리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정교하게 탐사하는 이유는 그 논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을 찾아내어서 그 균열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에게 지식은 아주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분석에 대한 아주 엄밀한 탐사와 연구가 있어야 좋은 분석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구를 해야 어디가 끝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엄밀한 연구 속에서 매일매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현대 정신분석이 어디까지 와 있고 이 현대 정신분석이 타 학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 현대 정신분석이 여타 학문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구성이 되었고 혼자 독자적으로 이 세상에 마치 기적처럼 혼자 태어난 정신분석의 어떤 이론이 절대 아니고 어떤 연관점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리 밀리고 이리 운동했고 저리 운동했고 프로이트는 어째서 그렇게 과학주의자가 되었고 과학주의자라는 개념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이 과학주의라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과학주의라는 것은 어떤 한계 속에서 초과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어디 있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탐사해야 그 과학이라는 것을 대상화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서 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해요. 1차적으로는 S2가 분석과 담화 내부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담자가 왜 저기 와서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담자를 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S2가 포함되어 있어요. 분석과 담화에도.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위치가 더 중요해요. 왜 S2가, 왜 지식이라는 것이 분석과 담화 내부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나요? 진리의 자리에 있죠. 자, 왼쪽 하단은 은폐된 진리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왼쪽 하단은 진리의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수식을 읽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수식에서 진리의 자리에 지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읽어야, 이 명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식이 진리다 라고 읽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혹은 진리가 지식이다 라고 읽어야 할까요?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건 순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면 수식에 표현된 그대로 읽어야 돼요. 즉 지식이 S2가 진리의 위상에서 말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식이 진리의 위상에서 말해진다는 건 지식이 진리의 절차를 따라서 발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절차가 무엇이다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왔죠. 진리는 뭐예요? 반만 말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반만 말해지는 방식으로 발화되어야 하는 위상을 갖고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수식에서 S2를 읽는 정확한 명제의 표현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 절반만 말해줄 것이다 라고 분석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정신분석의 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건 저 내담자는 나의 지식 안에 절반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진 지식은 공백을 포함하고 있고 이 공백의 영역이야말로 저 내담자가 통과할 자리라고 분석가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실제 정신분석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평이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분석가는 일단 해석할 때 절대로 완결된 형태의 해석을 하지 않아요. 완결된 형태의 해석을 해버리면 내담자는 그 해석 안에 갇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과 면담하고 CT 촬영하고 판단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아, 이 아이는 ADHD입니다. 명백하네요. 자, 일단 ADHD라는 그 지식의 그 진단을 구성하는 언어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예요. 인간의 행동 양태와 생체적인 반응들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할 거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 명제 자체도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다시 말해서 1000개가 맞아도 나머지 1개가 틀렸다면 그 1000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균열이 내재된 그러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이 환자가, 이 아이가, 이 부모가 ADHD라고 말해지는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게 말할 경우에 이 의사 선생님의 판단은 내담자의 존재를 완전히 그 해석 안에 가두어 버려요. 다른 가능성을 여지를 남겨놓지 않아요.
다른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일단 나는 ADHD니까 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가능성이니까 예측 가능한 가능성이고 결국은 가능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여지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이러한 해석은 내담자의 존재를 언어의 막강한 권력 안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얼마나 막강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이 즉 대타자죠. S1이죠. 주인기표이죠. 그러한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정말 정신병인 것 같아. ADHD인 것 같아. 라는 규정 안에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구성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보자. 우리는 대안학교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는 일반적인 학교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는 그럼 홈스쿨링이라도 해서 어쨌든 이런 병자라는 정신병이라는 규정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단 기준에 의하면 ADHD라는 것이 있고 환자분께서 대개 자녀분께서 그런 규정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 이걸 우리가 모두 다 신뢰할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가 고려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발작이 있던가 어떤 종류의 기능장애가 있던가 어떤 방식의 위기가 있으면은 현존하는 알려진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다른 삶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자. 라는 방식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단하시죠. 상식이 있고 좋으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단하시죠. 많은 가능성에 우리의 삶을 열어두자. 나의 진단과 판단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건 그건 정말 폭력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자. 하지만 위험에는 대처를 하자. 만약에 때로는 약이 필요하다면 진정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처방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왜냐하면 이건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사해보자. 우리의 존재와 마주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S2를 즉 분석과 담화에서 진리의 자리에 위치한 그 지식을 진리의 형태로 발음하신 거예요. 진리의 위상에서 발음하신 것이죠. 자, 그럴 경우를 우리가 진리는 반만 말해졌다라는 문장의 한 유형의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결국 분석과 담화 내부에서 진리의 자리에 위치한 S2에 대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자리에 S2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S2가 지식이 진리의 형식으로 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S2를 거기에 넣어놨다라는 그것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분석과 담화에서 S2의 위상은 그렇게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S1은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S1은 한 사람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메일을 주신 분도 이런 종류의 설명이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메일을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가를 찾아온 내담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타자의 발화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타자의 발화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S2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현재 고민은 뭐예요? 라는 다양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요 어렸을 때 이랬어요. 이렇게 나는 이를 주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정신분석 임상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밝혀내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나가 아니고 그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식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 말하도록 학습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런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나는 이런 불화를 겪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말 속에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서 구성되어서 이 사람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담화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소외된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저 사람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도록 학습당한 것이죠. 상식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분석의 임상의 과정들이 쭉 이어질 때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타자의 언어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거리를 두고 마주해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당신이 아닌지,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타자적인 것인지를 경험해 보세요. 이게 정신분석 임상 과정의 아주 중요한 절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담자의 어떤 이야기에도 사실은 본인의 S1은 없어요. 어떤 이야기에도 결국 어린 시절에 나에게 스며들어온 타자의 S1, 즉 주인으로서의 S1이 발생시킨 다양한 S2들, 지식들만이 관찰되는 것이죠. 자, 그 경우에 내담자의 발화에는 진정한 S1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쭉 이어지면서 내담자는 점점 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과거의 욕망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일단 과거의 욕망의 구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환상들이 반복해서 폭로가 되고 자신이 이렇게 욕망했고 이렇게 증오했고 이렇게 열망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과거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S1의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점점 더 나는 과거의 나를 지배하고 있던 욕망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예전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집착하거나 예전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정동의 원인에는 그 모든 관계적인 구조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그 종속적인 관계들의 원인에는 나의 어린 시절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언어적인 틀의 장악력과 권력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 언어적인 권력과 틀이 점점 더 정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거기에 매달려서 허우적대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내담자의 말투가 조금씩 변해요. 분명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담자의 말투가 예전에는 한마디를 해도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게 부모님이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혹은 자신이 되었건 아니면 자신의 배우자가 되었건 예전에 실려있던 그 강한 리비도가 사라지죠. 그리고 내담자가 점점 더 가벼워져요. 그가 말하는 방식이 가벼워진다는 건 그 말을 구성하는 기표들, 단어들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이고 그 단어들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 가벼워진 마음은 점점 더 여유를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강한 텐션 속에서 남의 언어나 타자의 언어나 새로운 기표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로잡혀 있는 언어의 막강한 힘을 감당하기에도 여력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언어를 내가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른 언어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책을 읽어도 분석가와 이야기를 해도 대화를 해도 영화를 봐도 혹은 새로운 연애를 해도 다른 언어와 다른 기표들이 다른 표현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에게 새로운 말투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S1인 거예요. S1이 뭐냐? 그거 뭐냐? 어떤 기표냐? 어디에 관찰이 되는 건가? 뭐가 S1이냐? 어떤 단어냐라는 질문으로 그 S1에 대한 정체를 요구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은. 그것보다는 그 S1은 어떤 추상적인 계기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새로움이 어떤 외부의 새로운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계기의 기표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혹은 새로운 담론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촉발적인 힘을 가진 언어적인 사건을 S1이라고 부른다면 그 S1이 발화되는 것이야말로 분석과 담화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분석과 담화의 구조가 다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담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말이 S1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S1을 생산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언어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정동을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발화하는 것은 빗금친 S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가는 점점 더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석가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내담자를 사로잡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이가 발생했으니까. 하지만 분석가는 S2를,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분석가는 지식을, 즉 해석이죠. 정신분석적인 지식을, 물론 이 지식은 내담자의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진리의 위상에서, 즉 반만 말해지는 방식으로 발화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분석이 시작되려면 내담자가 분석에 흥미를 갖고 참여해야 되잖아요. 내담자가 일단은 소외된 상태로 오니까 내가 요구하는 걸 달라고 완강히 요구해요. 분석가에게 당신이 분석하고 내가 돈을 내고 이 비용을 지불해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당신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당연한 구도 안으로 들어와서 분석가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때 분석가는 어느 정도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정신분석의 틀 안에서 내담자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물론 락강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락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워낙 락강이라는 이름이 막강한 전의를 이미 일으키고 있으니까 내담자들이 찾아와서 락강이 아무 말하고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무 말 안 한다면 저 침묵조차도 무언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환상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죠.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특히 락간형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일반 정신의학이나 심리상담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내담자를 분석의 상황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당신에게 완벽하게 모든 걸 해석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일단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지식인 것이잖아요. 선명한 지식이잖아요. 정신분석이 어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일단 S2를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의 위상으로 발화되는 S2는 아닌 것이죠.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지식이 전달이 돼요. 정신분석의 지식에 근거한 발화들이 일어나죠. S2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가에 대해서 내담자가 동의하게 되면 이제 분석가가 점점 더 A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작은 A로. 큰 A에서, 대타자의 위치에서 점점 더 작은 A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A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작은 A라는 것은 결국 상징화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내담자의 어떠한 추측에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위치로 물러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대상 A라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결국 내담자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의 상식으로부터도 벗어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분석 상황 자체를 내담자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공간의 상식과 고정관념의 영역으로부터도 빼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내담자는 분석실을 찾아오면 그 분석실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분석가로부터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이 공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장소이구나.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는 나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담화를 반복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서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혹은 여기서는 나만의 이야기를 타자의 언어를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라는 거. 이 대상 A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분석과 담화에서 지식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치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질문에
마지막 두 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죠. 내담자가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그걸 위반하는 위험한 욕망을 품고 있다면 어떤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냐면 분석을 그만두면 된다. 자,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분석가가 위험하다고 느꼈다면, 즉 본인의 신변에 위험을 느꼈다면, 혹은 본인의 신변은 아닐지라도 이 내담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면,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분석가가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건 바로 중단하는 게 맞는 것이죠. 분석가가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분석가 역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락간년 정신분석을 공부했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초과하는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 또한 오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이건 위험한 것이건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해도 때로는 분석가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분석가가 압도당한다면 사실은 분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건 좋은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대해서 이런 되묻는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위험한 욕망이란 무엇인가? 자, 법적으로 여러분 위반하고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어떤 욕망이라 해도 그게 꼭 위험한 것인가? 혹은 꼭 악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담자가 성도착자일 경우에, 자, 이건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그걸 위법이라고 보지 않죠. 성도착은 본인이 그걸 뭘 하건 남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않는다면 그건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또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자,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혹은 도대체 위험한 욕망이란 무엇인지.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사변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험이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가 흔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범죄는, 특히 심각한 범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네? 라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굉장히 많이 경악하고 있는 범죄들, 특히 최근에는 그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범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귀었는데 어떤 남자가, 대부분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여자를 살해한다든지, 심지어는 그 여자의 가족까지 살해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 자,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런 범죄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전엔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범죄 취급까지 받지도 않고 그냥 무마되어 버리는, 이게 누군가가 죽어야지 범죄 취급을 받는 것이지 뭔가 폭력 행위를 통해서 여성을 폭행하고 가두고 심지어는 강간하고 이럴 경우에도 결국은 여성이 저항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빠져나갈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예속되어서 사는 경우들, 결국 우리 지난 세대의 삶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아야 했던 온갖 종류의 폭력들을 감안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현재에 와서 사후적으로 고발당하고 미디어의 조명을 받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과거에도 결국은 관찰해 보니까 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이네라고 사후적으로 판단될 뿐이지,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학교에서도 뭐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 내부에서도 직장인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아주 좋았던, 리더십이 있는 뭐 이런 종류의 인간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자, 결국 심각한 범죄를 누가 저지를 것인지는 아주 특정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1980년대까지도 DSM, 그 유명한 미국의 정신의학 진단 편람 체계에서 동성애는 성병이었어요. 정신병이었어요. 자, 그것도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의 지인들, 혹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뭐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가리키게 될 그 학생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위험한 욕망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락간인 정신분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이 위험하다, 무엇이 위법적이다,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판단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참여인 것이죠. 이건 내가 나는 판단 못 하겠는데요, 난 판단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내담자가 온다 해도 분석가가 이 사람 역시 분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해도 만약에 부상을 입거나 어떤 질병에 걸린다면 똑같이 일반적인 다른 어떤 사람들과 치료를 하듯 똑같이 치료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답변이 되어서 세 가지 답변을 다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양해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오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주 강의를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10주 강의를 하면 그 중에 1강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0주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강의, 오늘 강의를 유튜브에 전체 공개하는 강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